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여기 협재 바다에 와 있습니다. 이거 햇빛 가린 협재 옆에 금능. 여기 협재 아니야? 협재 옆에 금능. 여기 협재 아니었어? 나 협재인 줄 알고 왔잖아. 네, 여기는 금능 바다입니다. 저는 협재인 줄 알고 왔는데요. 협재 바다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금능 바다에 데려다 놨습니다. 뭐 그런데 사실 협재하고 물이 거의 똑같아요. 정말 이런 바다에 와보신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바다가 뭔가요? 저도 몇 년 만에 바다 온 거야. 근데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와 본 적 있어요? 들어와 본 적은 있잖아요. 아, 요즘? 최근에? 아니, 최근에는 없어요. 수영 잘하세요? 네? 변호사님 수영 잘하세요? 수영 잘하는지 판별 잘합니다. 왜 말 더듬고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바다에 태극기 들고 와 있으면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남들이 바보 같대요. 누가 그랬어요 벌써? 근데 제주도에 와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일정을 했잖아요. 네. 잘 온 것 같죠? 아이 잘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어때요? 와보니까? 몰랐던 사실도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아까 만나뵀던 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좀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들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난민도 보고 그 강정마을도 가고 했잖아요. 네네. 확실히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죠?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그래서 현장에 문제와 답이 같이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문현답. 예, 예. 현답에 문제와 답이 있다. 네.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건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일찍 왔던 난민 같은 경우도 현장에 안 와봤으면 몰랐을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늘 정말 운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난민을 찾은 것도 되게 운이 그렇죠. 그러니까 난민이 아니죠. 정확하게 난민 신청자? 난민 신청자죠. 네. 그러면 저기 카메라까지 아니 아니 뭐야? 나 안 뛰었는데 지금 아니 뛴다 소리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안 뛰었는데 지금 출발도 안 했는데 지금 아니 치사하게 나는 정말 출발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 출발하려고 하는데 뛰고 있어 진짜. 아이스크림은 누가 사는 거예요? 제일 빨리 뛴 사람이 사는 건가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난 2등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개 사서 반씩 나눠 먹을 거야. 나눠 먹기는 하나씩 먹어야지. 돼지야. 피곤하지 않아요? 바다 따뜻하고 엉덩이 따뜻하고 그냥 한숨 자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이제 어떻게 닦아요 이거? 걱정이 모래 하나도 안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모래가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뭐 닦는 데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없대요. 아, 그래요? 네, 다 없앴대요. 이제 좀 있으면 비행기 타야 되네요. 근데 난 하나씩 먹는데 한 끼 집중적으로 먹는구나. 그럼요. 이거 한번 먹고 이거 한번 먹고 이렇게 먹어. 이게 먹는 거 보니까 되게 귀엽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댓글에 악플 달릴 것 같아요. 괜찮아, 먹는 것도 여기까지야. 괜찮아, 몇 년만 더 크면 누나처럼 돼. 가자. 실제로 누나 맞아요? 와, 이거 너무 칭찬이다. 아니 원희룡 도지사보다. 원희룡 도진사는 나보다 훨씬 할아버지고 아니 누나라고 하시길래. 오기자보다 지금 가르쳐주잖아. 누나처럼 돼, 빨리 커.
이거 얘기를 하려면 누나처럼 돼. 가르쳐. 센스가 부족했네요. 가자. 이제 집에 가자. 근데 나는 사실은 민주당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뭐야? 민주당 못 가서 들어가 가고 싶은데 가자. 민주당은 가고 싶어 하지만 민주당은 못 간다. 못 가겠네. 어디 쪽으로? 거기가 있으면 안 가는 게 맞아. 야, 오 기자님 지금 영상 보니까 저거 왜 다 뛴 거예요? 아니 제가 분명히 뒤에서 자 출발하는데 왜 뛴 거예요? 전 출발 소리를 듣고 뛰었는데요. 야 세상에 미들 X 없구만. 근데 제주도 갔다 오니까 기분 되게 좋죠. 아, 기분 일단 좋기도 좋은 건데 전 사실 해변 떠본 거 처음입니다. 해변에서요? 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옷 다 젖었죠. 다 젖었죠. 우리 수영복 안 입어가지고 물에 신발이랑. 못 빠진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 사실은 원래는 정 변호사님 빠뜨리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빠뜨리고 나는데 그다음에 건져서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차에 태워야 되니까. 그래야 되나요 꼭? 우리 차에 태워야 되니까 네. 제가 사실은 빠뜨리려고 했는데 네. 그 원래 PD님 빠뜨리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보니까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대책이 없어서 아. 안 빠뜨리고 왔었어요. 저희는 사실 두 분 다 빠뜨리려고 했어요. 뭐야 이거 다 속으로 다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날 거기서 먹었던 하도 되게 맛있었죠. 아, 꿀맛이었습니다. 그 성게밥은 어땠어요? 아, 성게밥도 좋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성게 칼국수가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나 그거 또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저 혹시라도 제가 제주도 가게 되면 가족과 함께 그곳을 꼭 가볼 겁니다. 에이, 나하고 같이 가서. 자,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를 찾아서 인터뷰하고 그런 과정은 되게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실 난민을 못 만날 줄 알았죠. 난민 신청자. 네, 난민 신청자들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 전날 제가 도청에 연락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도청에서는 사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추가로 원희룡 도지사도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 바쁘시다고. 네, 그래서 못 만났는데. 몸값 높아져서 진짜 되게 튕겨요. 네. 내 본인이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몸값이 높아질 때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너무 튕기시는 것 같아요. 뭐 알아보니까 뭐 15분마다 스케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케줄 할 때 옆에 오라면 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아니죠. 보여줬죠. 책임 회피. 뭐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가 이익을 본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도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아주 알찼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보람되게 맨 땅에 헤딩도 할만해요. 재밌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좋았습니다. 이 틈에 우리 그거 얘기해야 돼요. 구독자 수 계속 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구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 구독자 수 지금 우리가 정말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5만이 되면요. 우리 독일 갑시다. 독일이요? 네. 5만 정도 아까 보내주실까요? 있잖아요. 여기 일요서울 생기고 난 지 한참 동안 15,000이었어요. 5만이면은 독일 보내주지. 자, 여러분 구독자 수 막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가 가서 독일 가서 영상 찍어 올게요. 자, 그래도 기자톡톡은 다뤄봐야 되겠죠? 예. 건강보험료가 3.49%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안 인상될 거라고 했었어요. 인상될까 걱정은 했죠, 근데. 아니 근데 안 될 거라고 했었어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8년 만에 지금 최대치인데요. 네. 건강보험료가 사실은 흑자였대요. 예, 흑자라고 합니다. 예, 알아보니까. 네. 근데 이제는 당장 적자가 예상이 된대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문케어라고 하죠. 예, 그것 때문에 결국 인상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네. 원래 이번 인상률이 한 5.9%, 그러니까 2011년도가 가장 많이 인상이 됐었는데 그때가 5.9%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 2011년 이후에 이제 최대치가 또 인상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지난 10년 동안 2009년, 2017년 두 차례 빼고는 매년 인상은 됐었습니다. 조금씩은. 근데 이거 생각보다 돈 많이 내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인 가족 책임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 포함해서. 그렇죠. 예. 나가는 금액이 예. 꽤 되죠. 몇십만 원 되죠. 그렇죠. 되죠.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에서 봉급에서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또 인상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네. 500만 원짜리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제 임금이 인상되는 게 보통 3% 가정을 하고요. 임금이 3%. 네. 네. 임금 인상률이 보통 3% 가정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현재 15만 6천 원인데 만약에 이제 3.49% 인상이 되면 내야 되는 비용이 16만 6,340원으로 네. 1,340원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500만 원 월급쟁이인 경우에 예. 지금은 15만 6천 원을 내고 있는데 16만 6,340원을 낸다. 예. 이렇게 하니까 많이 안 내는 듯한 느낌인데요. 금액으로 생각하면 많지가 않지만 꾸준히 인상돼 왔고 근데 이번에 인상되는 비율이 과거보다 더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이게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임금 인상률이 여기서 3%로 잡았지만 인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요. 저 조금 이상한 거 있는데 오 기자님도 건강보험료가 그럼 이것보다 더 작게 내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약간 이상한 게요.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내요. 500만 원이면 이거 아닐 거예요. 이 기사 좀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요건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잊지 말고 꼭 우리가 방영을 이거 지금은 기사를 인용하고 예, 있는 예. 건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금액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크하는 언론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이 되는데 인상이 안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각계에서는 인상이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결국 인상을 하는 거네요. 이 문재인 케어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 의협 회장님을 만나보시는 게 더 확실할 겁니다. 최대엽 회장님 예. 제 친하니까 부를까요? 그러세요? 예. 한 번은 모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모셔서 셋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 예, 어떨까요? 그러시죠. 좋아요. 그럼 여러분 최대협 회장님을 모시고 의협 최대집 친하다고 해놓고 이름을 왜냐면요 제가 의협 쪽 일을 좀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제 활동 중에 의사협회랑 일을 많이 도왔었는데요. 의협과 최대집을 합쳐서 최대협. 아무튼 회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이게 무슨 뉴스인가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재 이야기입니다. 네. 20억 아파트의 불쏘시개로 몰딩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외관이 몰딩 처리가 되면서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정부에서요. 그걸로 한번 큰 화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의정부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의정부 사건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월 10일입니다. 그때 의정부에서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주차장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결국은 아파트를 다 태우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화재 사고가 어떻게 되냐,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총 139명이 부상을 당했고 5명이 죽었습니다. 네. 사실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상황인데 그 원인이 아파트 외관이나 내부에 쓰여진 잘못된 이제 그 물질들로 인해서 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는 드라이비트라는 겁니다. 네. 드라이비트 같은 이번에 제천에서도 화재 났던 가장 원인 문제가 됐던 건데 드라이비트가 말 그대로 뭐 빨리 마른다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같은 그런 가열성 소재를 붙이고 그거 호르륵 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요즘 아파트가 좀 바깥에서 보는 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드라이비트 외에도 아파트에 다른 성분을 많이 쓰이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의정부 화재가요. 예. 그날 1월 10일. 예, 화재가 나고 그 다음 날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 또 가셨나요? 제가 그 의정부를 좀 자주 가요. 아. 근데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그 장면이. 그 다 탄 네. 광경이. 그때 모든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불쏘시개 몰등을 처벌하자. 그게 2015년이었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서도 이런 걸 쓴다면서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EPS 몰딩이라는 기법입니다. 네. 드라이빗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네. EPS 몰딩이 어떤 거냐 보면 발포 폴리스타이렌이라는 불에 타지 않는 네. 그런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아파트 외벽을 마감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시공된 아파트들이 이런 게 좀 많이 써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야, 그러면은 바뀌어도 안 바뀌네요. 뭐 바뀌어야 한다고 말만하고 바뀌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검증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요. 그런데 건설사나 이런 관련 업체에서 검사를 맡을 때는 진짜 좋은 제품을 심사해달라고 보냅니다. 근데 실제 아파트를 지은 현장에서는 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갖다 써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사기네요.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거의.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걸 현장에 가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야, 이거 정말 이거는 그냥 과태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샅샅이 발견을 하고 발각을 한 뒤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아파트 이거 파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건물을 한번 본인이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사는 아파트 구조가 근데 그렇다고 뚫어볼 수는 없잖아요. 뚫어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지은 거를 그러니까요. 직접 나가서 뜯어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검사를 할 때. 그 옛날에 오리털, 거위털 이불 아. 혹시 안에 이상한 거 있다는 얘기 예, 들었어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이불을 오렸어요. 직접. 아, 직접. 왜냐면 갑자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안에 쓰레기를 넣었다. 직접 오렸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게요? 이상한 게 나왔나요? 아니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만큼의 가위질을 했어요. 네. 털이 확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불은? 저요? 네. 아, 그 이불을 또 버렸고요. 네. 집 청소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저 이거 지금 보고 나니 집에 가서 이제 망치질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스타일이고 해봐야 한다 스타일인데 거위털 이불 따라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큰일 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좀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자기 아파트는 아니면 또 그 모임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건설사나 이런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을 다시 해서 정말로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는요. 화재가 나고 난 뒤에는 100번 이야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건강보험료 부분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예, 한번 제가 사례를 찾아서 체크를 예. 좀 해보도록 이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얼마에 얼마 이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에 기자님도 정확하게 썼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럼 현장으로 또 나가야죠. 예. 오늘 현장 바로 갑시다. 아, 현장 가셔야죠. 아,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갑시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 16주기입니다. 오늘이 제2연평해전인 것을 기억하고 한 번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정말 아침에 조용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제2연평해전 여러분 오늘만은 아니죠.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들이 그 노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과 시사 만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헌재 결정, 뭐 양심적 병역 거부뿐만이 아니라 뭐 대체 복무 무슨 말입니까? 아, 예. 근데 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 명칭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뭔가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병역 거부가 양심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 같은 오해를 주는데 이런 표현 또 하나 더 있어요. 생활절도. 또 있어요. 사실 진보 보수도 같은 프레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은 말만 들으면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명칭 네. 변경해라 이렇게 청원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말의 취지가 뭐냐면 아니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은 군대에 간 사람은 그럼 양심이 없어서 간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의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다. 아, 자기 자신? 예, 자신의 양심에 따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양심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러한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거나 정당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결정문에 그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네요. 자발적 병역 거부. 개인 양심에 따른, 개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양심이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적 통용돼 있는 게 굉장히 되게 좋은 말 같거든요. 그렇죠. 비양심과 양심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명칭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넘어가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있다. 예, 예. 절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요, 문제가 있는 단어가 이런 단어는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족발. 뭐 그런 조금 다른 거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냥 족인데 왜 족발로 하는지. 아무튼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단어가 참 네이밍이 중요한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오히려 자발적 병역 거부 또는 개인의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 이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집총 거부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집총 거부인데 이제 그게 개념을 자꾸 확대하면서 결국은 병역 자체에 대한 거부로 지금 확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헌재 결정에서는요,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스스로 군대를 가지 않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을 위헌이, 그러니까 그걸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 겁니까? 헌법 불합치가 나왔죠. 헌법 네. 불합치. 위헌이나 다름없는데요. 뭐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 규정도 있고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적 자유도 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우선할 거냐, 국방 의무를 우선할 건가 이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병역 의무 이행자들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군대 갔다 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과 군법무관 다녀오셨죠? 저는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 네. 이번 판결을 잘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런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규정,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합헌이라고 하면서도 잠깐만요. 처벌은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자,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고 버텨서 재판 중인 사람은 그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병역이라는 의무에 이런 뭐랄까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대체 복무제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총을 잡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군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네. 그런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두지 않은 그 규정은 위헌이 헌법 불합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복무제를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대체 복무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네네. 대체 복무제 얘기 전에 좀 앞에 그 네. 처벌 규정이 이제 합헌이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잊어먹지 말고 꼭 설명해 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과거의 결정이 벌써 한 3번이나 있었는데 모두 다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7대2로 합헌 결정이 났었는데 네. 요번 헌재 판결에서도 똑같이 기본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났어요. 네. 왜냐하면 병역법 88조 1항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져 있는데 뭐 이 규정이 기본적으로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네. 또 형벌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네. 옛날엔 7대2였는데 이번에는 합헌이 4명, 위헌이 4명, 각각 1명으로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네. 좀 이것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래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과연 이 효과가 있겠느냐. 네, 네. 왜?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쌓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위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합헌이 난 거죠. 그렇네요. 네네. 어쨌거나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니까 네네. 대체 복무제는 입법화를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 이 헌법이 재미난 게 이제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위헌이면 위헌 이래야 되는데 헌법 불합치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법이 위에 위헌성이 있어서 이걸 위헌 이래 버리면 위헌하는 순간에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러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죠.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2018년인가까지죠. 2018년 지금이 2018년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2020년 19년도 네. 말까지 네. 이 법을 개정해라.
그리고 그때까지 개정 안 하고 이 법을 그대로 두면 그때부터는 위헌이다. 그렇다면 그런 2019년 뜻이죠. 말까지는 처벌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위헌이라고 본 이유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런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네. 현재 대체복무제가 딱 3건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국민 공감을 확실하게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대체복무라고 하면 보통 뭘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군인이 아니니까 뭐 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 분야, 교통, 경비, 소방 등 분야에서 네. 이제 병역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요, 지금 현재 그리스에도 대체복무제가 있다면서요. 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시대적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참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대만 하기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을 뭐 자꾸 이렇게 뭐 양심적 권리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젊은 청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양심적으로 자기 병역 거부를 하겠다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 중에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말 아세요? 예. 부인이요. 그러니까 아들을 둔 엄마가요. 예, 예.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다 되면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뭐 대신 아유, 저 남편이 대신 한 번 더 군대 갔으면 좋겠다. 내 아들 군대 보내기 싫다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제에 군대를 가는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군대를 가는 걸로 하고 기간을 정하되 만약에 대체복무를 택하는 사람은 그죠? 대체복무를 택하는 사람은 좀 더 기간을 오래 하게 한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사실은 공공적인 관점에서 되게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같은데 그런 국립특수병원 또 중증 재활병원 같은 데 있습니다. 네. 노인 요양시설 이런 데들이 있어요. 이런데 사실 일들이 되게 어렵고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힘 좋고 한 젊은 청년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방도 중요하지만 복지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방에 준하는 어떤 의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본인이 선택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국립특수병원이나 중증재활병원 같은 데 가서도 이런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확대해주는 나는 이 집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내 양심에 반하니까 난 못 가겠다는 사람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개국 정도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 의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그렇죠. 중에요. 혹시 변호사님 아시는 나라 하나 있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의무제였다가 이제 그거로 바뀌었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죠. 네. 네. 그런데 그리스도 그런데요. 네. 그리스, 러시아, 독일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복무가 1년이면요. 대체 복무는 평균적으로 1.5배 이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간이 2배 내지는 1.5배. 네. 즉 1년을 해야 하는데 뭐 18개월 그렇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24개월을 하거나 네네. 이렇게 기간에 차등을 두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아주 어려운 곳에 보내는 거예요. 뭐 일부러 어려운 곳에 보낼 건 아니지만 그런 힘든 일, 국방 못지않게 그런 준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아까 아니죠. 말씀드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평성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죠. 한센병원, 특수병원, 재활병원,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여기에서도 노동 강도나 구속성이 네. 더 센 곳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도 더 강화시키고 구속성도 더 강화시키는 곳으로 보통은 보내는데요. 전 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병역 대신에 가는 걸 더 힘들게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신 것 같지만 뭐 비슷한 수준은 맞춰야 되지 이게요, 않냐는 얘기인 재밌는 것 같고요. 건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독일에 있는 표현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예, 예. 스탁, 더 강한 아르바이트, 네네. 강한 노동.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보다 강도를 더 높인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네. 실제 있는 문헌상 예를 든 건데요. 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가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종교로 많이 몰리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다면서요. 그런 기사들이 예, 있다면서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앞에 얘기 하나 더 하고 좀 지나가면 네, 그러니까 방금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그런 대체복무 기간을 입대 장병보다 2배 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상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게 혹시라도 네. 그러니까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종교에 뭔가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뭐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나는 뭐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닌데 뭐 군대 가기 싫으니까 그 종교에 들어가고. 근데 종교에 가입했다가 뭐 2, 3년 지났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소집을 면제받는 시점까지는 계속 그 종교를 본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젊은 사람들, 군대에 갈 나이가 된, 근데 군대 가기를 싫어하는 젊은 분들이 그런 관련된 종교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는 면에서 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근데 또 있어요, 문제 제기가. 이 실질적으로요, 이제 빙자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죠. 빙자한 병역 거부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독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961년에는 약 574명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90년부터 2000년도 넘어가면서 갑자기 급증을 해요. 그렇죠. 7만에서 13만 명까지 늘어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것보다는 기간이 길어도 좀 더 힘들어도 군대는 위험해. 차라리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한 참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에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그럼 내가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거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그게 뭔데 그렇죠?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군대를 가지 않는 회피수단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정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정말 이런 양심에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군대에 안 가는 게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이 문제를 이게 본인이 과연 이것이 종교나 양심의 자유 때문에 이러는 거냐 아니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열어가지고 복무 대체 기간을 더 길게 하고 못지않게 좀 어려운 어떤 그런 하드한 노동을 힘든 좀 노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두고 셀렉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자기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면은 군대 가는 것이 아닌 이 길을 택할 것이고 혹시라도 이거를 좀 빌미로 군대를 안 가볼까 하는 사람들은 나는 좀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잔대가리를 사용해서 잔대가리라면 잔머리를 사용해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상적으로 군대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거 3개 있어요. 네네네. 그 백종건 변호사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럼 혹시 변호사 등록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백종건 변호사는 뭐 저랑 사실 그 견해는 다르지만 요번 그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변호사 개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네. 이분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 처벌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재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심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그러니까 만약에 위헌이 나면은 그럼 언제부터 위헌의 효력이 있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합헌 결정들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2011년 8월 31일까지는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전체 처벌 규정까지 위헌이 났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구속되거나 이런 분들은 다 재심을 할 수 있고 그 전 분들은 할 수 없는데 요번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 게 처벌 규정은 위헌이 안 났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혹시 보시고 난 뒤에 내가 처벌받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가끔은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해당 안 그렇죠. 되는... 만약에 이게 위헌 결정이 만약에 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간에 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 같은 거 가능하죠. 우리 빠르게 한 주제만 더 보고 갑시다. 네네, 그러시죠. 너무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세상에 정의당의 지지율이 10%가 넘었다고요? 맞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7일 사이에 전국 남녀 1,501명을 조사해서 2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한 10.1%로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요. 예. 2012년 10월 창당하고 난 뒤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사실 저 정의당 10% 넘은 것보다 더 재밌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바미당인가요? 발음 예, 예. 5% 나온 거 아세요? 그렇습니까? 바미당 5%고요. 여기 네. 또 당이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평화당이요? 예, 거기도 굉장히 낮아요.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에는 세 당밖에 없는 것 이거 같아요. 다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47.8, 네. 서울 한국당 18.3, 바미당 5.3, 평화당 2.3, 네. 정의당 10%. 네, 10.1%.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관심 속에는 이제 사실은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은 없고요. 그러니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이제 세 당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지율 10%의 또 다른 관심은 뭐냐면 지지율 상승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4주차 때는 4.8%였거든요. 네. 근데 한 달여 만에 5주 동안에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4년 전에 창당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한 3%대의 지지율이었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년 만에 한 9% 거의 가까운 지지율을 얻지 않습니까? 네. 4년 만에 지방선거 4년 만에 3배 가까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달 만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르면서 10%가 됐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이번에 의석수 차지했대요. 요번에 뭐 그 지방선거에서 네. 특히 사실은 그 전남 전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 사실은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정의당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전라도 지역에서 자그마치 11%를 얻었고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제치고 2등을 했고요. 이야. 6.13 지방선거 당에도 20명의 후보를 내서 7명이 당선됐는데 그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2.88%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 정의당이 지금 스탠스를 아주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옛날에 중길도사라고 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깜짝 놀랐어요. 16명 받더라고요. 중길도사. 그렇습니까? 네, 지금 요즘은 그렇게 많이 20만을 받습니까? 찍는 분이 16명이 뭡니까? 예. 자, 중길도사 예언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스탠스를 잘 잡는 게 뭐냐면 남북 평화 문제와 관계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데 네. 민생과 관계된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뭐 이런 노동 현안 문제나 민생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정부 여당이랑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야당에서 각을 안 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당이 근데 이제 각을 안 세우니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런 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각을 세울 입장이 사실은 못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예. 바빠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오히려 지금 현 정부 하에 야당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우파 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당이 야당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희한한 건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또 붕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네. 계속 상승 곡선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한 일주일 만에 6.3포인트가 하락해서 드디어 47.8, 50% 아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죠. 대통령도 문 직접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어요. 잘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무드가 있고 이런데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잖아요. 왜? 청년 실업자 문제 있죠. 취업자 감소 문제 있고 이러니까 민생이 악화되고 있는데 하도 보수우파 정당들 특히 자유한국당이 엉터리 짓을 하니까 그래도 회초리 맞을 사람들은 니네들이라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민생경제 등에 대해 너희가 책임이 있으니까 여당 책임론을 묻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이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해주니까 이제 정의당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거죠. 저는 정말 그것도 맞지만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께서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정말 잘했다, 노력했다. 그게 아니라 청와대와 정말 비서실이 잘했다라고 네.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은 잘한 게 아니야라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결국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은 수도권이나 부산, 경남 20대 진보 중도층을 중심으로 그럼요.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지역에서도 사실상 제2당은
평화당도 아니고 바른미래당도 아니고 이제는 정의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지지율 격차가 10%도 안 돼요. 요번 결과를 보면 한 8.2%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땐 조금 있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이 요번 지방선거부터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느냐면 우리가 제1야당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실 처음에는 웃었거든요. 처음엔 대부분 국민들이 웃죠. 근데 이제 지금은 생각이 다르죠. 저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희망을 노래할 때가 제일 그렇죠. 무서운데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희망을 노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희망의 불씨도 씨앗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이 정의당이 이번에 광역 기초의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7명이 차지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길도사 네. 예언하십시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인데 정의당이 본인들이 이제 제1야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 숫자가 113대 6이에요.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런데 아니, 그런 국회 의석수 격차를 감안해 보더라도 이 지방선거 이후의 분위기를 보면 진짜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거꾸로 이제 제1야당이 되기 위한 저는 정의당의 전략이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어떤 진보의 바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민주당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임금을 상승을 막았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노총이나 이렇게 노조에서 문제를 삼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쪽과 지금 정의당이 이제 결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한야당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제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각을 세울 때가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민주당이 사실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워낙 보수 우파 꼴통이라고 본인들이 규정을 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자제해 왔어요. 근데 이제는 본인들이 제1야당이 되려고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 그 다음 중도층, 일부 합리적 보수 개혁 세력으로부터 정의당이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돼서 제1야당의 지지도로 가려면 이제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방법은 설명해 주시면 어떡하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민생과 노동 부분에서 제대로 현 여당과 싸워야죠. 그래서 민주당 사실은 가짜 진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으로는 진보를 표방하지만 그 실제로는 뭐냐면 실질은 철저하게 바로 그 지방, 그러니까 지방 세계에 입각한, 그죠? 호남을 기반으로 한. 겉으로는 진보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안으로는 이 지역주의의 이익을 가장 현재 많이 받는. 아니 그럼 평화당은 뭡니까? 평화당은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민주당한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붙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을 보면은 한 9%가량 얻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정의당이 당선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소선거구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선거구 제도를 하면 1당과 2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퍼센테이지로는 9%나 얻어서 3당이 됐지만 그리고 37석이나 얻었지만 이 대부분은 뭐냐면 비례대표 의석들이에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선거구에서 직접 뽑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소선거구 제도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 야당 시절부터 계속 이거 선거제도 개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당 득표율과 당선자 숫자가 불균형한 거 이거 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제일 큰 이득을 얻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기득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정의당이 가져가야 할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이에
커다란 지금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의당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제1야당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우리 보수파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신 차릴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우리 유채고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유, 저는 요즘 바쁩니다. 적반하장 찍으러 가야 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저는 약간 오싹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치맥 광고 다시 합니다. 2018년 7월 15일 7시 이렇게 하면 어디를 해놓을까요? 네, 여기 잘 보세요. 2018년 7월 15일 저녁 7시 치맥 파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셔야지만 저희가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광고합니다. 2018년 7월 15일 치맥 파티에 7시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요, 구독에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광고를 했더니 갑자기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꾹꾹꾹꾹 계속 눌러주셔야지만 저희가 5만을 넘기면요, 독일로 현장 취재를 나가겠습니다. 독일 맛집부터 시작해서요, 동독과 서독 비교, 그리고 독일의 법치, 그리고 독일의 여러 모습들, 공창제까지 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복지, 모든 부분을 취재해 오겠습니다. 구독자 수 5만을 위해서 꾹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인데요. 여기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입니다. 오늘 5시부터요, 젊은이들이 하는 당원이 주인이다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왔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몇만 명이 모일 거라고 했었는데 뭐 10,000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몇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인원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아닌가요? 네, 젊은이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 예. 그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우리 자유한국당의 청년은 네. 몇 살까지라고 하셨어요? 65세. 그러니까요. 네. 뭐 많이 보이네요. 한번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만 명이 보인다고 했는데 몇만 명까지는 절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이 현장 목소리를 보면서 사실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요, 기득권 아웃, 위장 정립, 우파 파괴자 김성태. 네, 지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만 비춰봐 주십시오. 지금 김성태, 김무성, 위장보수 탈북고 즉각 퇴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어디 봅시다. 김무성, 김성태 아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심. 네. 그건 아니죠. 우리 행사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 방송국입니다. 아니, 방송이 저희 방송국이 취재 나왔습니다. 방송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방송국에서 취재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야, 정리 나가세요. 네, 지금 나갑시다. 왜 이래? 아니, 지금 이게 여기 와서 아니, 지금 이게 당원이 주인이다 행사 아니에요? 당원이 아니야. 네, 지금 보시겠지만 지금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가 왜 나가? 최고위 안 되는. 네,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이게 당원의 마음인지 정말 알아봅시다. 나갑시다. 안녕. 네, 여러분, 당원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당원이 주인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과연
여기는 과연 누가 주최를 했으며 이 주최자는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이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보수 개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보수가 개멸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개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는 개멸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외치지 않고 준엄하게 이번에 심판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야당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네. 제명 당하셨죠? 아, 저 제명 안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만 제명 당했군요. 제명 당했다가 법원에 가서 이겨가지고 네. 그래서 제명을 면했죠. 나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글쎄 이거 누가 주최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행사 주체도 이상하고요. 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저기서 저를 지금 쫓아내는데요. 네. 쫓아내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물론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자면 당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유채구한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수 우파가 하나로 통합하고 단합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왔으면 반갑다라고 하면서 다만 좀 진행하는데 불편하면 네. 아니 좀 협조해달라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방해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홍준표가 뒤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김무성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상해요. 홍준표와 김무성이 아닌 이상은 저를 싫어할 리가 없거든요. 사실 홍준표 전 대표나 또는 김무성 대표 같은 이런 분들이 하지 않는 이상 뭔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맞대자고 그 당을 제대로 고치자고 지금 사람들이 모인 거면 이번에 유해 최고도 왔다 그러면서 반가워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아까 저기서 반가워하셨어요. 전혀 안 반가워했죠. 아니 저기서 다시 가볼까요? 자,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를 나가라고 해서. 왜 나가요? 네. 여기 유해 방송이다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적반하장 방송 많이 봐주세요. 맞아. 네, 근데 아까 저기서 저보고 나가라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행사는 누가 주최하는 겁니까? 당원들이 하는데요. 저기 아이고 예 말씀. 네, 안녕하세요. 방송 중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아니 이 자유한국당이 설찬해서 망해먹을 일은 와서 보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할 얘기 그렇게밖에 없어. 지금 보니까요. 뭐야 기득권 아웃. 지금 저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는 소리야. 지금 저는 기득권 아웃. 오히려 똑같은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은 것 내가 같아요. 방송을 했어 그래서. 네, 여러분 현장에 이걸 주장해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다 나쁜 놈들이. 네.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이걸 주장해야 돼요. 아니 맞아요. 주장해야 돼. 저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민심, 진짜 당원의 목소리는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는 당원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당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요, 의원님들 그리고 정말 김성태 의원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나가야 돼. 김성태 의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김무성이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억울하게 부당하게 징계돼서 쫓겨난 우리 유해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빨리 복당해야 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유해가 화이팅.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현장에는 항상 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답입니다. 네. 홍준표가 제일 잘못한 게 유해를 갖다가 쫓아낸 거야. 그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 현장 와서 보니까 겨우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 기득권 아웃밖에 할 얘기가 없어.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네, 자유한국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할 얘기가 그렇게도 없다고. 안 되면 복구하세요. 복구하세요. 네. 들어와야 돼. 따라가지고 김진태 유해에 가지고 완전히 학교도 차려. 저는 보수의 괴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괴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함부로 보수의 괴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는 보수의 괴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보수는 살아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기회가 돼요. 설마 하나 국민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유해 최고위원님도 보수라고 하지 말고 우파 좌파 해야 돼. 맞아요. 우리는 우파다. 네, 우리는 우파입니다.
저도 이제부터 우리는 우파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네. 나랑 약속했어. 네.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 우파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파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합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아직도 밀쳐내고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당원들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오늘 행사는 6월 29일 당원이 주인이다 자유한국당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자유한국당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원이 정말 주인인 당은요, 정말 당원이 주인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저 나오고 있는 영상 아직도 구태입니다. 진짜 국민이, 당원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유한국당.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보수가 괴멸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말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파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괴멸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파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글쎄, 뭐 하여튼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정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을 한다 그래서 왔는데 행사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인원은 어떠세요? 뭐 인원은 한 뭐 수천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절 쫓아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죠? 뭐 근데 예. 당직자들이 보여요. 네, 거듭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모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있는 것만 전하겠습니다. 누가 주체인지 물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당원이 주체라고 하지만 왜 저를 쫓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당의 변화와 혁신은 억울하게 쫓겨난 저를 다시 복권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정말 당을 사랑하는 분들, 아까 몇 분 만난 분들은 유체고 빨리 복당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자꾸 그런 얘기들 안 하고 이상한 다른 얘기들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저 사랑받지 않았어요, 방금? 아유, 사랑 많이 받으시죠. 네, 여러분, 저 오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113명의 국회의원 대 6명의 국회의원. 하지만 지지율은 18% 대 10%. 18% 대 10%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듯한 느낌이 나지만 11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대 야당과 진짜 6명밖에 없는 야당. 하지만 국민적인 사랑은 18% 대 10%. 만약에요, 자유한국당이 이를 보고도 정의당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정의당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적반하장격인 생각입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냉엄하고 정말 냉정합니다. 11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허수아비라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